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강전의 변호사, 설주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이시영 씨가 이혼한 전 남편의 동의 없이 둘째 아이를 임신한 사실이 밝혀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 이시영 씨가 2017년에 예. 한 사업가와 결혼을 해서 올해 초에 이제 이혼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는 혼인 중에 아들을 한 명 얻은 바가 있는데요. 예. 그 이후에 이시영 씨의 말로는 냉동 배아를 하나 만들어 두었다라고 합니다. 둘째를 좀 생각을 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 어쨌든 이혼을 하는 요 시기쯤에 냉동 배아는 5년 정도까지 보관을 할 수가 네. 있어요. 그래서 5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폐기할 것이냐 혹은 이식받을 것이냐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고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결정을 해서 이식받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본인이 지겠다라고 SNS를 통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 일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 그러니까 남편의 이혼한 남편의 동의 없이 배아 이식이 가능한 점인지 이 부분이거든요. 법적으로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생명윤리법에서 이 부분을 규율을 하고 있는데요. 예. 난자라든지 정자를 각각 채취를 할 때는 당사자 또는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사례와 같이 배아 이식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동의를 받는 절차가 없어요. 법적으로 정해진 게 예, 없는 법에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법의 어떤 그 사각지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뭐 이시영 씨가 뭐 이런 부분도 아마 검토가 됐을 것이고 병원에서도 아마 이 그렇죠.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예.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된다는 부분 특히나 혼인 중이면 그래도 조금 문제가 덜 하는데 예. 이거 같이 뭐 이혼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혼자 계시는 경우에 이거 배아 이식을 한 경우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이제는 앞으로는 좀 절차적으로 규제를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자칫 대리모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법적 규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시영 씨의 전 남편은 언론사를 통해서 처음에는 반대를 했지만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태어날 아이의 친권이나 법적 지위 등이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렇죠. 우리 민법상으로는 혼인이 해소됐을 네. 때, 그러니까 네. 이혼을 했을 때 이후로 300일 안에 아이가 태어나면은 전혼, 그러니까 전 남편의 아이로 추정을 받는 그 규정이 있는데요. 예. 지금 이시영 씨 같은 경우에는 3월 정도에 이혼을 했다라고 하고 지금이 7월인데 뭐 언제 이게 임신이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300일 안에, 그러니까 이혼한 뒤로 300일 안에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는 아이가 법적으로는 지금 친부, 그러니까 전 남편도 내 아이가 맞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하겠다라고 합니다만 법적으로 이게 정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전 남편 측에서 인지라는 민법상 인지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아이가 상속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생기게 되는데 만약에 전 남편 측에서 임의로 인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금 이시영 씨 측에서 인지청구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앞서서도 뭐 짚어주셨지만 미흡한 법적인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사회적 인식에 대한 변화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약간 미혼 출산, 예. 어떤 이런 1인 가정에 대한 그 1인 부모 가정에 대한 좀 삐딱한 시선도 있었고요. 약간 법적 지원도 그렇게 충분치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저는 인구 감소라든지 예.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을 때 오히려 프랑스라든지 이런 사례를 보게 되면 오히려 비혼 출산의 경우에도 국가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뭐 이시영 씨가 어떤 논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초래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오히려 이러한 것도 인구 감소라는 사회적인 문제를 예.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가족 형태의 다양화라는 부분에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사례도 이제까지의 우리 사회에서의 봐왔던 시선보다는 좀 더 폭넓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초단기 아르바이트생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변하는 거예요?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고용보험법 그리고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한 상황인데요. 네.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은 지금까지 95년부터 이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예. 고용보험의 가입 기준이 월 근로시간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소득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이제 개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으로서는 월 60시간 이상이 되어야 고용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초단기 아르바이트라든지 뭐 어떠한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이런 사람들은 한 달에
달에 몇 시간을 근무를 예. 하는지 정확한 산정이 어렵거든요. 예. 근데 소득이라는 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세금을 낼 때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득을 중심으로 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들이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근데 그 소득의 기준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고용노동부에서는 경제계, 노동계 이런 데 논의를 거쳐서 시행령에 정확하게는 얼마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 자격이 예. 되는 것인지를 정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뭐 큰 회사나 큰 가게 같은 거에서는 뭐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작은 가게, 뭐 자영업자나 카페나 뭐 작은 식당 하시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당장 아르바이트생을 고용을 해야 할 때 재정적인 부담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한 우려도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자영업 사업자, 개인 사업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었습니다. 예.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서 자영업자가 처한 현실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출도 감소하는 상황에서 단기 아르바이트생의 어떤 고용보험료까지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단기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직하는 분에게도 그렇죠. 오히려 피해가 갈 수 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방안이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과 어떤 단기 아르바이트를 원하시는 분 양쪽에 모두 다 피해가 되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을까라는 조금 걱정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도 좀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일본의 생활용품점 돈키호테가 국내 편의점과 손잡고 연 팝업 스토어가 첫날 대박을 쳤다고 합니다. 예. 이 돈키호테, 저도 일본 가면 들르는 곳인데 네. 일본의 대표적인 종합 잡화점이잖아요. 이거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GS25가 일본 종합잡화점 그 돈키호테를 한국으로 들여오면서 예. 다음 달 1일까지 팝업 스토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요. 오전 8시부터 한 200명 정도가 줄을 서고 그리고 10시 반에 문을 열었는데 11시쯤에는 한 1,200명 정도가 줄을 설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한국 사람들이 일본으로 많이 여행을 가고 예. 여행 갔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돈키호테가 거의 필수 코스가 되다 많이들 보니까 가시죠. 예. 이렇게 팝업 스토어가 생긴 것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뭐 내수 침체인 상황에서 경기의 침체 상황에 대한 뭐 활력을 좀 주는 수 있는 활로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내수적으로도 어려움 겪고 있지만은 이런 다양화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어떤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예.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해외의 어떤 브랜드가 국내에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은 지금 국내 어떤 편의점 업계도 해외로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기존에는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곳에 PB 상품을 주로 수출을 했었었는데 최근에는 이마트 입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위인 인도 같은 경우에 1호점을 열기 시작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구가 14억 이상 되는 인도 시장에서 얼마만큼 확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런 부분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전의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 두 분과 뜨거운 이슈에 대해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